요새 그 부동산 관련 기사나 커뮤니티 글 보면 댓글창에 진짜 폭발 직전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요새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죠. 지금 이 딥다이브에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도 아마 보셨을 텐데 대출 막혀서 우리는 집 살 엄두도 못 내는데 막 외국인들은 규제도 안 받고 현금 다발 들고 와서 서울 아파트를 싹쓸이한다. 뭐 이런 반응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분노 섞인 댓글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도 솔직히 그런 기사 제목 볼 때마다 진짜 내 집 마련 꿈은 끝난 건가 싶고 덜컥 겁도 나거든요. 억울한 마음도 들고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저희가 분석할 차료들을 쭉 보면서 진짜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전체 주택 시장에서 외국인이 보유한 주택 비율이 몇 퍼센트인지 혹시 아시나요? 그 숫자가 참, 네, 놀랍죠? 무려 0.49%입니다. 1%의 절반도 안 되는 숫자잖아요. 네, 통계적으로 보면 정말 미미한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딥다이브에서는 도대체 왜 이 0.49%라는 작은 꼬리가 대한민국 부동산이라는 거대한 몸통을 막 흔들면서 엄청난 공포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그 복잡한 실타래를 완전히 풀어보려고 합니다. 네, 아주 중요한 탐구가 될 것 같네요. 그리고 2026년 현재 막 극단적으로 치닫고 있는 이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우리 청취자분들이 어떻게 자산을 지키고 살아남아야 할지 그 맞춤형 생존 전략까지 철저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정부 정책이나 민감한 이슈가 나오더라도 저희는 철저하게 객관적인 팩트만 전달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그 0.49%라는 숫자가 사실 시사하는 바가 되게 크거든요. 어떤 면에서 그런가요? 2026년 이후부터 외국인 부동산 거래 관리가 엄청 강력해졌어요. 그러니까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대상도 대폭 확대됐고 또 실제 거주 여부나 체류 자격까지 막 꼼꼼하게 점검하는 절차가 생겼거든요. 규제가 엄청 세졌군요. 네네. 근데 정부가 이렇게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놓았는데도 대중들의 분노는 전혀 가라앉질 않고 있죠. 바로 그게 의문입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100채 중에 외국인이 가진 게 0.5채도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 정도면 시장 가격을 막 쥐락펴락할 수준은 절대 아닌 것 같은데 왜 사람들은 이렇게 격렬하게 반응하는 걸까요? 그게 사람들이 바보라서 물리적인 숫자에 속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분노 밑바탕에는 일종의 구조적인 절망감이 깔려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구조적인 절망감이요? 네. 최근 발간된 여러 분석 보고서들을 보면 현재 서울 핵심지 부동산 시장을 설명할 때 글로벌 자산화라는 단어를 공통적으로 쓰고 있어요. 글로벌 자산화. 그러니까 서울 아파트가 이제 우리가 퇴근하고 밥 먹고 잠자는 그냥 평범한 주거 공간을 넘어서 달러나 금 같은 전 세계 자본이 들어오는 투자 상품이 돼버렸다는 뜻인가요? 맞습니다. 딱 그거예요. 과거에는 한국 경제가 좀 침체되거나 서민들 월급이 안 오르면 집값도 당연히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네, 경제라는 중력장 안에 집값이 묶여 있었으니까요. 그쵸. 근데 지금 서울 핵심지 아파트들은 한국의 평균적인 경제 상황이나 평범한 월급쟁이들의 소득 수준이랑 아예 분리가 돼버린 겁니다. 와, 아예 분리요? 네, 평범한 월급으로는 영원히 이 시장에 진입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그 뼈아픈 공포감이 그 외국인 현금 싹쓸이라는 자극적인 프레임에 투영돼서 폭발한 거죠. 듣고 보니까 소름이 좀 돋네요. 외국인이 내 집을 뺏어간다는 질투가 아니라 내가 사는 이 도시가 나를 완전히 밀어내고 있다는 본능적인 위기감이었군요. 네, 정확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데이터를 보다가 되게 흥미로운 걸 하나 발견했거든요. 우리가 보통 중국 자본이 강남 아파트를 막 싹쓸이 한다고 상상하잖아요. 네, 그런 인식이 엄청 퍼져 있죠. 근데 실제 팩트를 까보니까 전혀 다르더라고요. 중국 국적자들 매수세는 강남이 아니라 안산, 시흥, 부천 같은 수도권 중저가 지역에 집중돼 있었고요. 반대로 강남 고가 거래는 미국 국적자 비중이 압도적이었습니다. 네, 머릿속 이미지랑 현실이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0.49%라는 통계도 그렇고 국적별 데이터도 그렇고 지금 시장의 공포는 외국인이라는 특정 대상 때문이 아니라는 게 명확하네요. 이건 마치 꽉 찬 콘서트장에서 무대가 안 보이니까 내 바로 앞에 선 키 큰 사람한테 막 화를 내는 거랑 비슷하네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진짜 문제는 표를 너무 많이 판 주최 측에 있는 건데 말이죠. 맞아요. 그렇다면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볼게요. 도대체 지금 서울 부동산 시장을 이렇게 숨막히게 만드는 우주로 날아간 인공위성처럼 통제가 안 되게 만드는 진짜 원인이 뭡니까? 그 해답은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보고서를 비롯해서 거의 모든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지적한 하나의 팩트가 있습니다. 바로 절대적인 공급 부족입니다. 공급 부족.
사실 공급 부족하다는 말은 몇 년 전부터 뉴스에서 계속 나왔던 것 같은데 지금 유독 더 심각한 건가요? 수치를 보시면 체감이 확 되실 텐데요. 한국 부동산원 데이터를 보면 작년인 2025년에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약 2만 7천 가구 수준이었습니다. 네, 2만 7천 가구. 사실 2만 7천 가구도 예년 평균 생각하면 턱없이 부족해서 반토막 났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근데 올해 2026년 서울 입주 물량은 약 1만 7천 가구로 떨어집니다. 잠깐만요. 1만 7천 가구요. 서울 인구가 900만이 넘는데 새로 들어갈 수 있는 아파트가 1년에 1만 7천 개밖에 안 나온다고요? 네, 이건 반토막 수준이 아니라 그냥 공급의 맥이 끊겼다고 보셔야 합니다. 와,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된 겁니까? 복합적인 요인이 한꺼번에 터진 건데요. 일단 서울은 빈 땅이 없으니까 무조건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해야 하잖아요. 근데 이 정비 사업들이 각종 규제나 조합 분쟁으로 계속 지연이 됐고요. 네. 여기에 결정타를 날린 게 최근 몇 년간 폭등한 공사비입니다. 원자재 가격이랑 인건비가 너무 오르니까 건설사 입장에서는 지어봤자 손해라서 아예 삽을 뜨지 않게 된 거죠. 아, 시장에 물건이 1만 개밖에 안 나오는데 사려는 사람은 수십만 명이니까 당연히 부르는 게 값이 되겠네요. 아니, 상황이 이렇게 뻔히 보이는데 정부는 가만히 있었나요? 당연히 뭐라도 대책을 내놨을 텐데요. 물론 정부도 투트랙 전략을 내놨습니다. 수요를 억누르는 6.27 대출 규제, 그리고 공급을 늘리겠다는 9.7 공급 대책이죠. 네, 규제랑 공급 두 가지요. 근데 저희가 분석한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이 정책들이 지금 시장의 톱니바퀴랑 전혀 안 맞물려 돌아가면서 치명적인 미스매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아, 미스매치요. 그럼 그거 하나씩 좀 뜯어보죠. 일단 6.27 대출 규제. 이거는 대출 막아서 수요 억제하겠다는 건데 효과가 없었나요? 단기적인 약효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그 효과는 이미 끝났다는 게 전문가들 진단입니다. 벌써 끝났다고요? 네, 과거 사례를 분석해 봐도 대출 규제가 시장 호가를 꺾는 효과는 길어야 3개월에서 6개월을 넘기지 못하거든요. 지금 시장은 이미 내성이 생겼어요. 그럼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거래량 자체는 줄었는데 매도자들이 가격을 절대 안 내리고 버티는 기형적인 관망세가 굳어져 버렸습니다. 아, 대출 틀어막는 건 결국 진통제일 뿐이지 근본적인 수술은 아니었군요. 그럼 백신이나 다름없는 9.7 공급 대책은 어떤가요? 신도시에 집 왕창 짓겠다고 했잖아요. 9.7 대책의 핵심이 LH 주도로 부천 대장이나 계양, 남양주 왕숙 같은 3기 신도시에 아파트를 빨리 짓겠다는 건데요. 여기서 제일 큰 딜레마가 생깁니다. 어떤 딜레마죠? 지금 시장에서 사람들이 간절히 원하는 건 강남이나 서울 도심에 있는 커뮤니티 시설이 아주 잘 갖춰진 양질 아파트거든요. 비유하자면 사람들은 지금 서울 한복판에서 파는 한정판 크래프트 콜라를 마시고 싶어서 줄 서 있는데 정부는 저 멀리 외곽에 공장 지어서 공공 브랜드 생수 대량으로 찍어낼 테니까 그거 마시라고 하는 거네요. 갈증이 해결될 리가 없죠. 네,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게다가 LH 재무 상황을 보면 시장 불신이 더 커집니다. LH 빚이 엄청 많지 않나요? 맞아요. 현재 약 16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부채를 안고 있어요. 이런 빚더미에서 3기 신도시를 지어야 하는데 법적으로 물량의 35%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배정해야 합니다. 임대는 수익이 잘 안 날 텐데요. 그렇죠. 본질적으로 적자를 감소해야 하는 사업이죠. 160조 빚 있는 회사가 100채 지어서 35채는 적자 보고 넘겨야 한다면 나머지 아파트 지을 때 화려한 커뮤니티 시설 같은 걸 넣을 여력이 당연히 없겠죠. 아, 원가를 쥐어짜야 하니까요? 결국 대중들이 원하는 퀄리티가 나올 수 없겠군요. 수익 안 나서 안 짓고 공공은 부채에 짓눌려서 퀄리티 보장이 안 되는 겁니다. 아하, 그렇군요. 그래서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관심을 보였다는 싱가포르 모델 도입 논의도 철저히 객관적인 관점에서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 싱가포르 모델이요? 그게 국가가 국민들한테 싼 값에 집을 공급하는 시스템 아닌가요? 맞습니다. 싱가포르는 국민의 약 80%가 국가가 건설한 공공주택에 살거든요. 한국 정부도 꽉 막힌 공급을 이 공공주도 모델로 좀 풀어보려는 건데요. 겉보기엔 되게 완벽해 보이는데 이거 한국에 적용하면 어떨까요? 전문가들 비판은 아주 명확합니다. 이걸 한국에 그대로 가져오는 건 반쪽짜리 정책이 될 위험이 크다는 거죠. 왜 안 통한다는 건가요? 싱가포르는 1960년대부터 강력하게 토지를 국유화했어요. 땅이 국가 소유니까 마음대로 지을 수 있죠. 게다가 상속세랑 증여세도 없거든요. 한국이랑 완전 다르네요. 한국은 개인이 땅을 다 소유하고 있잖아요. 네, 사유재산권이 워낙 강하죠. 그래서 이런 역사적 배경을 무시하고 공공개발 방식만 떼어오면 정책이 겉돌 수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결국 민간 재건축 추진하려는 서울시랑 엇박자만 나고 시간만 끌게 되겠군요.
공급은 끊기고 정책은 겉돌고 정말 피말리는 상황이네요. 맞습니다. 자, 그럼 시점을 딱 오늘로 맞춰볼게요. 오늘이 2026년 5월 20일인데 불과 며칠 전인 5월 9일에 엄청 중요한 분기점이 있었잖아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됐는데 이게 시장에 어떤 나비 효과를 가져왔나요? 5월 9일 데드라인 앞두고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폭탄 피하려고 시장에 매물을 급하게 막 덤졌어요. 그 결과 3월 초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매물이 무려 29.5%나 폭증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매물이 30% 가까이 쏟아지면 집값이 뚝뚝 떨어져야 정상 아닌가요? 여기서 앞서 말한 규제들이 기형적인 마비 현상을 만듭니다. 매물은 쏟아졌는데 사려는 사람들이 대출이라는 입장권을 못 구해서 거래 절격이 온 거죠. 아, 강력한 LTV 규제 때문에요? 네, 무주택자라도 집값의 극히 일부만 대출이 나오니까 현금이 없으면 급매물이 나와도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와, 다주택자들은 세금 무서워서 쇼윈도에 물건 잔뜩 진열해놨는데 손님들은 대출이 안 나와서 가게 문을 못 여는 기이한 대치 상태네요. 그럼 5월 9일까지 집 못 판 다주택자들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매도자들한테는 혹독한 보유세 청구서가 날아갑니다. 다주택자를 옥죄하는 핵심 장치가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라는 건데요. 잠깐만요. 단어가 좀 어려운데. 정부가 세금 매길 때 집값 100%를 다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약간 깎아서 과세 표준을 정해주는 일종의 할인율 같은 거 맞나요? 아주 정확합니다. 지금 종부세의 경우 이 비율이 60%거든요. 근데 정부가 이걸 80%, 나아가 100%까지 올려버리면 집값이 안 올라도 세금 기준이 훅 올라갑니다. 그럼 1년에 수천만 원씩 보유세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겠네요. 네, 팔지도 못하는데 쥐고만 있어도 피가 마르는 거죠. 양쪽 다 진퇴양난이네요. 근데 전세 시장은 또 얘기가 다르더라고요. 송파구 같은 데는 며칠 전 기사 보니까 전세가가 수억 원씩 빠지고 난리던데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그건 전형적인 입주장 효과에 따른 착시 현상입니다. 헬리오시티나 둔촌주공처럼 막 수천 가구가 한꺼번에 입주하면 잔금 치르려고 전세 매물이 쏟아지거든요. 아, 그래서 단기적으로 전세가가 뚝 떨어지는 거군요. 그럼 그거 보고 드디어 전세 안정됐다 생각하면 안 되나요? 절대 안 됩니다. 2026년 하반기부터는 서울 전체 신규 입지 물량이 1만 7천 가구로 바닥을 쳐요. 가을 이사철 다가오면 전세가가 무서운 속도로 폭등할 거라는 게 전문가들 경고입니다. 와, 거기다 다주택자들은 아까 말한 종부세 감당하려고 전세보다는 매달 돈 들어오는 월세로 돌리려고 하겠네요. 급격한 월세화가 오겠어요? 맞습니다. 게다가 빌라나 오피스텔 같은 소형 주택 시장에서도 임대사업자들이 세금 때문에 공급 끊어버리면 전세 매물은 아예 자출을 감출 우려가 큽니다. 여기까지 듣고 나니 진짜 숨이 막히네요. 꽉 막힌 수영장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청취자분들이 가장 기다리셨을 액션 플랜을 좀 정리해 주시죠. 이 극단적인 초양극화 시장에서 우린 도대체 어떻게 살아남아야 합니까? 먼저 무주택자분들은 어떻게 움직여야 하죠? 무주택자분들은 자금 여력에 따라 투트랙으로 가셔야 합니다. 우선 현금이 부족하시다면 공공택지 신규 분양의 사활을 거셔야 해요. 아, 거긴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니까 주변보다 싸겠네요. 내 대출 지원도 상대적으로 유연하고요. 좁은 틈새로 빛이 들어오는 비상구라고 할 수 있죠. 그럼 대출 없이도 현금을 꽤 동원할 수 있는 자본가용 무주택자라면요. 속도전이 생명입니다. 정부가 곧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추가 지정할 움직임이 있거든요. 아, 거기로 묶이면 전세 끼고 사는 갭 투자가 아예 봉쇄되잖아요. 실거주해야 하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자본이 있다면 규제 구물이 덮치기 전에 아직 안 묶였지만 가치가 오를 넥스트 선호 지역을 신속하게 선점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 남들 대출 막혀서 못 살 때 현금 동원해서 똘똘한 자산을 잡아채는 거군요. 명쾌하네요. 그럼 반대로 현재 집을 가진 유주택자들, 매도자 포지션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팔아야 되나요? 이것도 주택 위치에 따라 정반대입니다. 서울 핵심지, 강남 같은 초상급지 아파트라면 당장 파는 건 추천하지 않습니다. 세금 부담 때문인가요? 네, 보유세랑 양도세 생각하면 차라리 자녀한테 증여하는 게 절세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훨씬 유리하다는 게 전문가들 공통된 의견입니다. 핵심지 집은 끝까지 쥐고 가되 명의만 바꿔라. 그럼 경기도 외곽 쪽에 집 가진 분들은요? 거기가 가장 리스크가 큽니다. 아까 9.7 대책으로 3기 신도시 물량 풀린다고 했잖아요. 그 타격을 직접적으로 받는 곳이 바로 경기도 외곽 기존 아파트들입니다. 아, 주변에 새아파트 쏟아지면 기존 집값은 떨어질 수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이 지역 보유자분들은 약간 손실을 보더라도 신도시 입주 본격화되기 전에 과감하게 손절하고 매도하는 게 안전합니다.
폭풍이 오기 전에 구명조끼 입고 빨리 탈출하라는 조언이죠. 와, 2026 시장은 오를 곳만 오르고 떨어질 곳은 방치되는 무서운 초양극화 시대군요. 내 자산 위치를 정확히 파악해야 살아남겠습니다. 네, 정확한 수급 데이터와 정책을 읽는 게 생존의 열쇠입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오늘 딥다이브 어떠셨나요? 우리는 0.49%라는 외국인 매수 통계의 이면에 숨겨진 구조적 공포부터 반토막난 입주 물량, 정책의 엇박자, 그리고 구체적인 생존 전략까지 시장을 완전히 해부해봤습니다. 네, 오늘 저희 분석이 짙은 안개 속 같은 시장에서 여러분의 길잡이가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을 마치면서 여러분께 묵직한 화두를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만약 서울 핵심지 아파트가 평범한 월급으로는 영원히 닿을 수 없는 글로벌 금융자산으로 완전히 굳어진다면 21세기에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거주와 이웃, 그리고 도시의 의미는 어떻게 될까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질문이네요. 어쩌면 다음 세대는 공간을 소유한다는 생각 자체를 지워버리고 넷플릭스 보듯이 라이프 스타일에 낮춰서 거주 공간을 구독하며 살아가는 새로운 유목민 사회를 맞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파헤친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미래 자산과 삶을 계획하는데 날카로운 무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